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다음은 동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혹시 일본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취한 대러 제재 조처에 대한 보복으로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 반환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러시아는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에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더불어 러시아 남쿠릴 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남쿠릴 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무비자 왕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대해 22일 기자단과 만나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인러관계에 전가하려는 러시아의 대응은 극히 부당하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도 성명을 내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양국 간 국제 약속인 일소 공동선언에서 그 지속을 약속하고 이후 정상 사이에 재반 합의한 것을 기초에 진지하게 임해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 등 러시아와의 현안을 풀기 위해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간 노력이 허사가 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러시아라는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가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일 관계는 아베 전 총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총리 재직 중인 2016년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상을 신설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의 속도를 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 쌓기에도 몰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는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27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블라디미르, 자네와 나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양국 관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평화교섭을 체결하고 쿠릴섬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본의 구상은 지속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 대응을 꺼리던 일본이 이번에는 러시아 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기존에 밝힌 것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보건,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는데요. 앞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1억 달러를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수출금지 대상에 81개 군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보석류나 사치품 수출 규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신흥재벌과 그 친족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은 러시아와 관련된 개인 25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81개 러시아 단체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물품에 연간 36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한편 러일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를 심화하는 것도 있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엿보였는데요. 그는 이달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쿠릴 4개 섬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거이며 불법 점거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쿠릴 4개 섬에 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 이후 13년 만이라서 이목을 끌었죠. 러일 관계가 깨지자 러시아군은 지난 13일 홋카이도와 오후츠크해 등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일본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중단을 강행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 내의 문제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보다도 더 가파른데요. 이미 6년 만에 최저점인 121엔을 통과한 상태이나 시장에서는 125엔대까지 추가적으로 더 낙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급락률만 놓고 봐도 유로, 호주, 달러, 신흥국 통화보다도 엔의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수도권에 이어 도호쿠 지역에도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전력 수급 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쿄 등 수도권에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경제산업성은 이날 도호쿠 전력 서비스 지역인 이와테, 후쿠시마현 등 7현에 대해 위기 경보인 전력 수급 핍박 경보를 발령하면서 가정과 기업의 절전을 당부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경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실제 이 경보가 일본에서 발령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력 위기 경보는 최근 강진으로 일부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위가 닥치면서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일본 내 상황 때문인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서 전쟁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으로 이동했으며 그 후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피신 오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내에 있던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대피가 대규모 벌어졌습니다. 그중 칠레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에르난 브란데스 주한 칠레 대사는 서울이 경유지로 적합할 것 같아 칠레 국민들을 한동안 머물도록 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난해 규모 8.8의 강진을 겪었던 칠레인들은 먼 나라에서 또다시 당한 재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일본에서 가깝고 안전한 한국을 자국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2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미국도 주일 미군 가족과 군무원 1천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안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호텔의 외국인 투숙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 다른 나라 대사관들의 투숙 예약 문의가 쏟아지면서 일부 호텔은 일반 여행객을 돌려보낼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혹은 그 이상으로 일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러시아의 군사력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러시아와 대립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일본 내부의 상황도 좋지 않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인데도 일본이 러시아를 대신해 상임 2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 구조 속에 현재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 2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상임 2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 2사국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 상임 2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임 2사국이 가진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안보리 개혁 구상은 지난 1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을 상임 2사국으로 넣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가 건재할 때는 러시아의 기분을 맞추더니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 열도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상임 2사국의 자리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임 2사국 진출의 욕심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많은 관계자들은 일본이 국가 순위로는 상임 2사국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 범죄를 부인해 주변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의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른 채 이웃나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본은 안보리 상임 2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의 주변국들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 관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쿠릴 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하며 러시아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엄청난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죠. 하지만 일본은 그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자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전부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쿠릴 열도 주변에 군사까지 배치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따라서 현재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닥쳤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또 한 번의 만행으로 현재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 러시아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29일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 뒤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이는 즉각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회담 이후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여전히 그 진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도 러시아의 발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는 키이우를 둘러싼 모든 움직임이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후 러시아 측 진위와 실질적 협상 진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 보기 전까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베딩필드 국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지목,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명확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직격탄으로 맞아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국 기업 국유화 방침에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일본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전날 보도문을 통해 정부 법률제정위원회가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 법안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역내 사업 중단을 발표한 기업 중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애플, 나이키, 유니클로, 이케아 등이 있으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엑손모빌, 첼 등 에너지 기업과 JP모건 등 대형 은행도 전면 혹은 부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우호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도 파기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 기업인 맥도널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짝퉁 맥도널드 버거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편에 서서 러시아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비교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배신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강건할 때는 아베 총리가 러시아 눈치를 보며 큰 소리 치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혼란해지자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에도 일본의 유니클로는 매장 운영을 지속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원래 유니클로는 러시아에서의 매장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야나이 사장은 지난 7일 옷은 삶의 필수품으로 러시아 국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선시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되려 하자 재빠르게 노선을 튼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고 일본 기업들을 철수해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할린 개발인데요. 미국, 영국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사할린 자원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일본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일본이 사업에서 철수를 해도 중국 등이 새로 들어오면 실질적인 러시아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 지분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엔 러시아의 가즈프롬, 쉘미스이물산, 미쓰비시 상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서방 국가들은 일본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대러시아 제재는 일본의 막대한 손해가 아니고 러시아의 효과가 미미해서 제재를 한 것이고 사할린은 아까워서 철수를 안 하느냐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작해 만든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쉘은 지난달 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쉘은 러시아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긴 하겠지만 당장 철수하기에는 타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로시마 가스는 액화천연가스의 약 50%, 도호 가스는 약 20%를 사할린2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러시아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약 1조엔 한화로 약 10조 이상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의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은 현재 에너지 관련 조달처를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부 출자한 인텍스는 2010년 이란 유전 개발에 약 125억 엔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등의 문제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분을 이란 국영석유 회사에 무상으로 반환했고 이것을 넘겨받은 곳이 중국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의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이 넘긴 지분을 중국이 가져가면 일본만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단지 핑계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일 관계가 어차피 틀어졌으니 자신들의 국익만 끝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자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시아의 국유화 방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국제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역사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습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다마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학, 지리탐구, 지도, 공공, 정치, 경제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